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기왕 나가는 김에 현대사까지 한번 가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니까요. 1946년에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가동시키죠. 그래서 유럽 전체를 갖다가 달러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스탈린은 가만히 있나요?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동독,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까지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코메콘을 만들었어요. 코메콘을 만들어 갖고요. 기축 통화를 밀어붙이죠. 월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뭐 달러로 기축 통화하는데 공산권에서는 루블로 기축 통화하려는 거야? 그래 그 방해 공작에 들어가죠.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서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실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토의 실질적인 성립이었잖아요. 하지만 뭐 이중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FRB, 미국 중앙은행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서유럽, 동유럽, UN 그리고 중국에 들어간 달러를 더욱더 크게 활성화시키고 유통을 시켜갖고 스탈린이 제시한 금 루블 기축통화 계획의 초석을 흔들어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질러 상상한다면은 나토도 그렇지만 스탈린의 금 루블 기축통화 계획을 파기하기 위한 한국 전쟁이었다. 다중 가설도 가능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952년에 이제 코메콘의 그 기축 통화론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했을 때 스탈린이 사망하죠. 네? 1953년 3월인가? 네, 사망하죠. 암살했죠. 누가 암살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금 루블 계획은 말입니다. FRB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 루블을 기축통화를 만들기에 조건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후 국가 경제를 이제 막 형성하려고 하는 서유럽, 그리고 경제 개념도 없던 동유럽, 여기에 달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루블로 교육을 할 수가 좀 어려웠죠.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록펠러하고 월가의 달러 자금에 목을 메었던 모택동의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유엔에 들어가는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였고, 달러가 유통되는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 전쟁에 최대한 달러를 쏟아부음으로써 그걸 유통시킴으로써 금 루블 기축 통화의 기반을 흔들어댔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3년 동안 FRB가 쏟아낸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유럽하고 일본 병참 회사를 거쳐갖고 소련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에서도 여기저기 나비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탈린의 그 루블 기축 통화 계획은 실행되기 전부터 크게 약해져 있었어요. 이게 뭐 달성이 됐더라면 뭐 지금의 세계와는 너무너무 다른 세계가 만들어졌겠죠. 이제 중요한 건 FRB 미국 중앙은행만 그 금 루블, 근본이제 루블 기축 통화 방해 공작을 펼친 게 아니에요. 1920년대부터 소련에 들어가서 경제 협력을 주도하던 미국과 유대 기업들, 메트로비커스라든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이 소련 경제 좌우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하고 금 교역을 고집을 했어요. 루블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경협을 통해 갖고 이제 부를 쌓아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던 그 소련 내부의 올리가리들도 이 스탈린의 그 기축통화 계획을 좋아할 리 없었어요. 그냥 달러 밑으로 들어가길 바랬죠. 근데 들어가질 말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야지 전 세계가 확 바뀔 수 있었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스탈린과 정치국 수뇌부 그리고 소련 인민을 제외하면 소련 국내외 기업과 올리가리는 매국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후르시초프는 이게 허수아비지. 후르시초프가 이게 이런 매국노 집단의 그 허수아비였다고요. 뭐 코메콘의 그 블록 교역을 강조하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축 통화로는 빼버렸어. 스탈린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가 지도자가 등한시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게다가 이제 후르시초프는 금 루블을 평가 절하까지 했고 또 동전 안에 들어가 있는 금 함유량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하고 루블이 아니라 달러로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이게 일부러 그랬다? 아니면 무식해서 그랬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소련의 경제 기능이 월가에 의해서 일단은 좀 짬이 짜여 있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후르시초프가 설상가상으로 했던 짓은 뭐냐면 서구 사회한테 그 에너지하고 산업 원자재를 값싸게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를 그냥 공급하면 되는데 값싸게 공급해서 그걸 또 달러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 기축화에 크나큰 도움을 준 게 후르시초프예요. 게다가 후르시초프는 텃밭하고 개인 가축 사육도 금지했습니다. 이 자급자족을 깨트렸다고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자금적인 농가를 파괴했다고요. 소련의 각 지역에서 나오던 그 곡물들을 내팽개치고 말이야. 미국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또 달러 교역을 또 이뤄줬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이 축적해 놓은 2,900톤, 예? 스탈린이 모아놓은 금이 말입니다. 2,900톤이에요. 지금 전 세계 그 금이 8,000톤인가? 그렇죠? 기축통화를 본다면 소련의 그 금 루블이 진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죠. 근데 2,900톤의 금을 미국 곡물회사, 영국 기계회사들은 죄다 다 넘겨버렸어요. 금까지 팔아버렸어. 금 루블을 위해서 이제 보유금까지 팔아버렸으니까 후르시초프는 지금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금융사회를 봤을 때는 완전한 금융 매국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당시 미국은 말이에요. 자국의 군산업체들을 소련에 포진시켜 놓은 주제에 소련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선전선동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거든요. 소련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군산업체 럭키드 마틴 같은 거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소련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공격합니까? 소련의 위협은 없었어요. 세계 시민들이 모두 속아 넘어갔지. 지금까지도 속고 있는 꼰대들이 있잖아요. 노인네들. 이게 공산권의 금융 안정도 망가뜨리는 후르시초프가 말이에요. 군산 복합업체 요구사항에 또 따라갔습니다. 군 무장에 관심이 많아갖고 말이에요. 미국의 이 거짓 냉전에 맞장구를 치면서 군비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군산업체하고 러시아 군산업체 올리가리한테 동시에 돈을 퍼주게 된 거예요. 이른바 매국노인데 멍청한 매국노죠. 이전에 없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957년에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개발하는 척하니까 계속 개발합니다. 스푸트닉 1호도 쏘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련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개발할 회사들이 누구냐, 어떤 회사냐고 그게 소련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미국 회사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2차 세계전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1959년에 이제 쉐빙선까지 만들어. 쉐빙선 이름이 레닌이에요. 그래서 북극을 개발했다고. 이 개발에 미국 회사들이 또 참여를 한단 말이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소련은 미국 이미지에 결국은 타격을 가긴 가했어. 근데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타격을 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결실은 두 국가의 기업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기술 과학이 커지긴 커졌죠. 커지긴 커졌어요. 1950년, 60년대에 노벨 물리학상도 7개나 가져갔죠.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기술이 기업 차원에서 서로 삼투압을 했어요. 이거는 세비라 영상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렇게 1960년대까지 GDP 8%를 연간 구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결실은 대다수 군산업체한테 들어가고 일반 중소기업한테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지금까지도 첨단 기술하고 일반 기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고질병이야, 소련.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은 우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그 쏘아 올린 소련 우주 항공국 전화기는 항상 망가져 있었다고. 이 후르시초프는 말이야, 이 경쟁심에 수소폭탄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우위라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소련에 들어가 있던 미국 군산업체가 봤을 때는 단지 신무기 실험에 불과한 거고 소련 재정 고갈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뿐입니다. 후르시초프와 달리 이제 스탈린주의에 충실했다고 하는 브레즈네프도 핵무기 경쟁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응? 물론 이제 소련 내부의 미국 군산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산당 수뇌부들한테 로비를 펼쳤고 무기 생산을 안 하려면 돈을 안 주겠다는 그 월가 금융의 협박에 또 굴복한 측면도 있죠. 응? 스탈린의 금 루블 기축화를 이뤘다면 후르시초프가 이어갔다면 미국 기업하고 월가의 협박도 소용이 없었을 거 아니야. 브레즈네프나 후르시초프나 소련 공산당과 정치국원들이 말이야 금융 지식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쓸데없이 마르크스 경전이나 외워대면서 줏대없는 외교만 펼쳐나갔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는 미국한테 다 뺏겨놓고. 소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핵미사일 경쟁을 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 미국 군산업체를 위해서 한 거죠. 소련의 군산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부하고 이제 소련 정부하고 중앙당과 연계한 소련 지식계는 말이에요. 민중의 지식계는 수뇌부보다 훨씬 똑똑했고 또 무엇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이 거대해진 경제를 갖다가 시장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개혁에 대한 소리가 높았어요. 밑으로부터 높았습니다. 오죽 밑에서부터 지식인들의 그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1965년에 코시긴이 이제 시장 경제 정책도 이제 내어놓기까지 된 거예요. 지네가 움직인 게 아니야. 소련 민중이 움직인 거예요. 역시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개혁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중 사이의 과학자들은 석유를 석유를 대체하려고 하는 대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했고 군사 무기를 석유나 전기가 아닌 전파 장치로 움직이려는 시도도 했고요.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 무식하고 비열한 소련 수뇌부한테는 여전히 두려워. 뭔가 두려워요. 소련의 과학자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정치국하고 공산당은 미래에 대하여 무지했고 또 두려워했어. 권력 뺏길까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란 게 이 마음이 붕 떠있던 이 건달 같은 후르시초프 시절에는 뭐 조금 해볼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사를 조심스럽게 처리하려고 했던 그 구시대 신사라고 있다. 이 브레즈네프라고 있어. 이 브레즈네프 이후에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위험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차라리 브레즈네프가 촌놈이죠. 후르시초프가 촌놈이 아니고. 아무리 마음을 열고 진실의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눈앞에 벌어지면 이게 무시해버린다고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미국하고 소련이 지금 서로 냉전 경쟁 중인데 소련이 미국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냉전 중이잖아 미국하고 소련이. 근데 어떻게 소련이 스스로 미국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첨단 기술을 낮추고 막 이렇게 했을까?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 중이라고 하는 세뇌를 없애야 돼요. 이게 세뇌입니다. 냉전이 바로 세뇌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그 관점을 다 지워버려야지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고 영상이 있어요. 꼰대 세대의 고질병, 냉전 논리. 요걸 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의 영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짧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핵무기하고요. 핵에너지하고 인터넷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1950년대 중반까지 말이에요. 소련에는 방사능을 배출하는 핵무기 개발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핵무기가 곧 국력이었어요. 예? 방사능 오염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매국노였어.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소련에서도 방사능에 대하여 막 지적하는 지식인들은 배척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957년 이반 스테파노비치 필리모넨코가 우라늄 없이 농축 중수소를 전기 분야에서 낮은 온도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는 방출 장치도 개발했다고요.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을 막을 방법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석탄, 연소를 대체해서 소련이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석유 같은 이런 소비 연료 없이 그냥 지구의 자기장만 이용해서 5톤 정도의 가량의 물체를 자동스럽게 들어 올리는 그런 비행 접시도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응? 그거 가만 냅두면 되잖아. 그래갖고 1962년에 핵융합을 개발을 해버립니다. 아예. 예? 이 사람의 연구를 가만 냅둬야 했습니다. 소련은. 근데 깜짝 놀란 거야. 록펠러도 깜짝 놀라고 소련 수뇌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시켰는지 소련의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 사람을 아주 너무너무 비난하는 거야. 응? 근데 정치국은 이제 정작 이 사람 연구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소련 정치국이 1968년에 이 모든 기획을 취소시켜버려. 돈을 안 줘버렸어요. 무슨 짓을 이렇게 했냐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져요. 응? 미국에서도. 필리모넨코의 프리에너지 있잖아요. 그거를 니콜라 테슬라의 프리에너지만큼이나 금지시킨다고. 근데 소련 수뇌부도 금지시키고요. 미국 수뇌부도 금지시킨다고. 그러니까 두 놈이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환경 친화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특정 물체의 방사능도 줄여버리는 도구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왜 방해를 하냐고. 미국의 록펠러 군산업체, 소련의 내부의 업체들 모두 방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연구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이 가져가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 방해 공작에 들어갑니다. 에? 이 방해 공작이 1980년대까지 벌어져요. 미국하고 소련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윗대가리 새끼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그 말이지. 석유화학 원료를 쓰고자 했던 록펠러에 다 휘하에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야. 미국이든 소련이든 그 윗대가리 놈들이. 이런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말이에요. 인터넷이에요. 1959년 그 소련의 그 수학 천재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구상을 해갖고 소련 정치국에 프로젝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경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최상의 생산력을 유지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인터넷 블록체인 경제 계획 경제를 실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2년 사이버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글루시코프가 인터넷을 결국은 발명해 버리죠. 그 당시에는 인트라넷이지만 인트라넷이 한번 넓히면 인터넷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미래, 사회주의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 산업화가 더욱더 빠르게 될 것이고 또 물자가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고 계획경제 아주 기본을 이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글루시코프가 모스크바의 중앙기지국을 놓고 200개 중간기지국하고 2만 개의 지방 터미널을 세워가지고 전 국민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갖고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토록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어. 근데 또 전자결제 시스템도 만들고요. 블록체인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고 화폐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1962년, 1959년에 이미 21세기에 지금 떠들고 있는 빅데이터에 근거한 디지털 경제안을 이미 제출을 했다고 1959년에.
근데 막상 인터넷 기획서를 딱 받아든 소련 정치국이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통신 체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정치국에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꼰대야. 멤버들이 하나같이 기계치들이고 꼰대고 늙은이들이야. 60대 50대라고요. 제일 젊은 사람이 고르바초프였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80년대. 그럼 70년대니까 뭐 오죽하겠냐고. 60, 70년대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의사 결정하고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 하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저기 경제를 운영하려면 투명한 게 싫은 거지. 태생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정치국이었잖아요. 공산당이고 군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폐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통신정보가 탈중앙화되면 계획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네가 뭘 안다고. 계획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든 건데 악영향을 준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거야. 루블의 금융 시스템이 뭐야? 달러랑 연동되어 있는 건데 뭐가 붕괴가 된다는 거야. 계속 방해를 했어요. 엄청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는 뭐하고 방해만 했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갖고 계획 경제를 실시하게 되면 경제 계획이 투명해지고 올리가르의 정보도 노출이 돼요. 그리고 소련이 세계 통신망을 장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장악하는 게 두려운 거야. 무능력한 정치국이. 미국한테도 더욱더 치명적이었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소련이 만약에 세계 통신망을 장악하면 우리 미국은 아주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해 공작에 같이 또 들어간 거예요. 핵 에너지 방해 공작을 미국하고 소련 수뇌부가 함께 벌였잖아요. 글루시코프의 인터넷도 얘네들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1964년, 66년 린든 존슨 정부가 말입니다. 아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How to Stop 글루시코프 이래가지고 어떻게 글루시코프를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린 소련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소련 수뇌부가 함께 움직여서 방해를 벌였다고요. 미국 정부가 브레즈네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글루시코프가 컴퓨터로 정치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인터넷은 너무나 위험하다. 당신들의 권력에 금이 갈 것이다. 겁이 나는 거지 브레즈네프가. 그래서 이 소련 정치국하고 정부가 말이야 권력 유지의 욕심, 또 산업 현대화, 경제 계획의 그 저기 인터넷의 어떤 효율성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1968년 연구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을 실용한 적용 범위도 지방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사용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말아버린다고. 예? 글루시코프를 죽여야 했단 말이야. 1970년에 몬트리올로 가는 비행기 안에 엔진에다가 누가 모래를 넣었어. 비상착륙을 해서 살긴 살았습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 차 타고 가고 있는 그 차를 트럭이 덮쳐갖고 뺑소니를 쳐버렸다고. 그래도 살았습니다. 소련 정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연구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은 1973년 이미 글루시코프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을 결국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정부가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정부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정부란 것들은. 반면 미국만 잘 됐지 뭐. 미국 1960년서부터 글루시코프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안 갔다고요. 글루시코프가 미쳤어. 내가 미국 좋은 일 해주게. 근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1967년 IBM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 미르라고 하는 샘플을 100만 달러에 사들여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이 1969년 국방부 고등연구국, 지금의 다르파라 그러죠. 다르파를 설립해서 인터넷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결국은 1982년에 성공시켜버리고 말죠. 이 진정한 애국자인 글루시코프는 절대 미국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국방부가 어떤 정보를 소련으로부터 유출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유출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련 내부에 수없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82년 미국 내 인프라넷을 일단 깔았고요 말입니다. 소련도 미국이 까네? 그러고 보니까 레닌그라드 정도의 통신 조금 깔았어. 아카뎀셋이라고 좀 깔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엉터리가 돼버린 거지 소련. 예? 미국 안전부는 말이야 결국 블록체인 기술까지 개발했잖아요. 응? 그래서 세계를 디지털 통화로 묶겠다고 개인의 금융을 통제하는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하고 있잖아요. 응? 그 소련의 문제가 큰 거예요. 기축통화라든가 스탈린의 기축통화, 응? 또 핵에너지, 방위산업, 인터넷, 경제플랜, 블록체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학자하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의 미래 기술에 계속 모래를 뿌린 놈들이 바로 소련의 정치국가 공산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소련의 정치국가 공산당은 또 그럼 누가 움직였다는 소리야? 월가가 또 움직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했던 놈은 누구냐면 러시아 내부의 올리가리하고 월가의 커넥션이고 요 놈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은 함께 움직이는 게 분명하죠. 1980년대를 하더라도 소련 공산당하고 정부가 애국심만 있었더라면 오늘날 세계는 소련 인터넷망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소련 수뇌부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소련의 미래를 배신을 하고 미국한테 디지털 기술의 미래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게 소련 공산당이 했던 짓입니다. 1970년대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소련 인민들이 여러모로 잘 살았어요. 안정적이고 소련 인민들이 행복해 보였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덩 빼갖고 위로 올렸다는 거야. 소련은 말이야 생산물품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안 하고 석유를 팔고 무기를 팔았다고. 있는 것들이면 다 팔아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리고는 정작 필리모넨코라든가 크루시코프의 미래형 사업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망조가 들 수밖에 없지. 후르시초프는 떠버리지. 브레즈네프는 3스타 출신 군인 출신이잖아. 응? 소련 정치 이놈들의 소련 정치국은 이 소련 민중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이 엄청난 기술이 가지고 올 세계 경영을 이끌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기부터 브레즈네프 시기부터 소련 과학이 미국에 크게 뒤처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노벨상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1965년서부터 1985년까지 미국 과학자들이 70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소련은 한 명만 받았어. 딱 한 명. 1961년부터 65년까지 소련의 특허가 12만 5천 개였어요. 근데 브레즈네프 기간 동안에 고작 397개밖에 안 돼. 유리 가가린 같은 전문 우주인도 죽었죠. 달 탐사 계획도 파괴해버렸죠. 인문사회과학도 없애버리는 바람에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미국 진보 좌파 인문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도 못하고 살았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의미하는지도 소련 지식인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세계화를 위한 밑발 깔기였다는 걸 몰랐다고. 그 소련 수뇌부는 말이에요. 월가하고 교류를 오랫동안 했던 만큼 양자의 이익이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 무능력한 정치국의 관료주의하고 소련 수뇌부 곳곳에서 움직였던 유대 올리가리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미래를 그리지 못하게 뒤에 자꾸 막은 거예요. 이 브레즈네프는 말이에요. 이 가슴에 훈장이나 줄줄 달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했다. 아주 노땅이야, 노땅. 아주 꼰대라고. 공무원 교육도 아주 형편없었고 말이에요. 모든 명령이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옛날 스타일의 그 방식을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브레즈네프는. 후르시초프는 좀 거꾸로 했습니다만은. 게다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연봉서열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나. 스탈린은 성과급 체제였어요. 그래서 노력, 영웅, 노동자 영웅 이런 걸 많이 따졌다고 스탈린은. 그러나 이 브레즈네프 시절에는 말이야 나이가 든 사람이 잘났다 그래갖고 나이 든 사람한테 월급 많이 주고 나이 적은 사람한테 월급 안 줬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신세대를 방해하는 이 바보 시대가 돼버린 거죠. 198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랐던 유리 안드로포프가 도무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냥 한탄을 했다고요. 외부의 격번도 있었겠지만은 민중한테 권력을 주지 않고 그것을 대리하면서 공산당의 고집을 부리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명령이나 내리려고 하는 이 공산당이 바로 미래를 갉아먹었단 말입니다. 예? 첨단 기술마저 거부하다 보니까 첨단 기술마저 거부했던 이 소련 수뇌부가 이 첨단 기술을 생활 기술에 접목할 리가 만무죠. 그래서 소비 물품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요. 1980년대에 물품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어. 미국과 거꾸로예요. 미국은 선택지가 많잖아. 단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살 뿐이지. 그러나 소련은 안 그랬다고. 선택지가 없어요. 1980년대에도 청바지가 뭔 줄 몰랐고요. 비디오도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 응? 이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돈이 없다기보다 추구할 대상이 없을 때 불행이 오잖아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랬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미래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소련 공산당 체제는 말이야. 특히나 이제 그 브레즈네프 체제는 말이에요. 국민의 비판 능력도 잃게 했고요. 창의성도 잃게 했고 저항의 에너지도 모두 깡그리 앗아버렸다고. 어떤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990년 이제 소련이 해체하면서 러시아가 자살률이 극도로 높아버렸잖아요. 역사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현실을 견디 못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죠. 소련은 1980년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서로 알 수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여기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놈들이 바로 소련 공산당 수뇌부였다 그 말이에요. 진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창의성과 첨단 기술을 거부하고 미국에 건네주는 그런 우를 범하니까 결국은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해체하는 게 옳았죠. 예. 다음은 소련 해체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